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 기억하세요? 줄거리 혹시 기억하세요? 약간 스포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친구한테 갔는데 엄청 부자 친구예요. 근데 목걸이 화려한 거 있길래 빌렸어요. 그래서 잘 놀았는데 목걸이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목걸이 엄청나게 비싼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목걸이 값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한여로 부인이 일을 하기도 하고 남편도 우리 요즘 일로 따지면 이제 막노동 노가다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동안 빈곤에 늪에서 허덕이면서 목걸이 값을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였죠. 모조품인데 그거 갚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인생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물질적인 어울리지 않는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풍자한 그런 소설이죠.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명작들은 항상 적용이 되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에서 또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는 그래도 그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목걸이는 온 국민이 다 같이 1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면서 오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중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자주 뵈니까 반갑습니다. 더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넥타이도 더워서. 밝아지시고. 일부러 좀 밝게 뵀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네, 아이고, 밝게 얘기하는 게 좋죠. 세상이 어떠어도.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그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 이야기죠? 네, 김건희 씨 이슈가 많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 주신 목걸이 얘기도 저희가 뒤에서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김건희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이 피의자가 방어를 해야 될 때 뭐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할 방침이라는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변호사 선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김상민 검사라는 분 기억나시죠?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20대 대선 또 후보자였던 본인의 남편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을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거에 대한 일단 대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조사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김건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기 자체가 조기 대선 전까지라고 일단 보도에 나오거든요. 소환 일정 조율 자체가. 그러면 아마도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뭐 물론 일정 조율하는 데만 보도상으로는 뭐 길면 한 달, 뭐 짧으면 2주 이렇게 걸린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여전히 어떤 최소한의 경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가 유지되고 있어서 보안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검찰이 보통 피의자들을 이렇게 대우해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보도도 좀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약에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강혜경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이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윤석열, 김건희 소환만 남아있다라고 자신이 직접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들었다라는 대목을 좀 폭로해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가 지금 결부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4월 27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확정 일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와 내란을 묶은 김건희 내란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오늘 서울신문에 단독 보도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쨌든 여론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는 민주당 쪽에 계산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하신 건 특히 만약에 김건희 씨가 소환이 되는 상황이 되고 수사가 진전이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대선에서 논쟁이 될 때 또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될 그럼 수 당연히 또 이제 이슈로 거죠. 부상할 네. 수 있겠죠. 이제 여론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법률적인 부분 한번 양지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는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은 있지만 우리가 검찰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아직 저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건희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찾아가서 휴대전화 맡겨놓고 신분증 맡겨놓고 조사를 한 건지 조사를 받은 건지 모를 상황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청사만큼 보안이 철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뭘 보안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니 윤석열조차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서 말을 안 했지만 그리고 전직 대통령 또 조사를 받았던 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렀던 방도 있는데 이미 완전히 보안시설이 철저하게 되는 VIP 전용 그 조사실 따로 있습니다 검찰에. 그래요? 조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경험하신 거 제가 아니세요? 무슨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조사를?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의아하다 싶은 상황이고. 그리고 좀 일정을 조율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 없잖아요. 김건희 씨가 무슨 회사를 다닙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딱히 뭐 건강성 문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사 갈 때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담당 검사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수사 남았다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이 점도 강혜경 씨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들은 준비가 돼 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막힌다. 안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난해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검찰이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저는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의 뉴스의 소스가 검찰의 지도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나온 건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나온 거라면 아직 유보적인 거고 지도부 쪽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라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4월 10일이었대요. 강혜경 씨가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이 4월 10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고 날로부터 6일 지난 시기 파면 선고. 파면 선고로부터 6일 지난 뒤였고요.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실무를 했던 검사 개인의 그런 이제 열의에 찬 검사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검사 지휘부까지도 좀 같이 조율하고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조직 자체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담당 일선 검사들도 상당히 이 검사 동일체잖아요. 이런 행동들에도 검사 동일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한번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안 문제를 점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이런 정보를 흘렸을 때 윤석열 지지자 쪽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 또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는 혹시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보면서 소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소환을 하는 게 검찰의 미래에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어쨌거나 검찰은 빨리 소환해가지고 포토라 내세우고 지금 뭐 대통령 누가 당선될지가 사실 너무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정권에서 어떻게든 본인 조직 논리를 들이대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까지 검찰이 해온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 소환한다고 그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소환하기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 확실히 아예 이제 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뭐 하나씩 흘리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자신들이 항상 이렇게 해오던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물론 눈여겨는 봐야겠으나 한번 이제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뭐 대선의 결과를 바꾼다 이런 정도까지 검찰이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후에 어찌됐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수처를 강화를 하고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나누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찰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지경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질 때 지더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찌 보면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뭐 후보가 됐든 아니면 당권을 잡는 사람들이 됐든 그런 쪽이 좀 남아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취지에서 저도 수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거예요. 검찰도 네. 지금 어차피 특검도 도입한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수사는 하는 그런 정도의 줄타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도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뭐 추가로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을 소환을 한다든지 뭔가 네. 진전이 있는 듯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과 관련된 이 소환 소식은 저도 이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그 의혹 자체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오세훈 시장 측하고 시민사회 수석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일단 포착이 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김건희 씨 건이나 네네. 뭐 윤석열 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과 전광삼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도의 그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세훈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더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지 만약에 이제 이 대목이 어디까지 뭐 뻗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받아봐야 아는 일이니까요. 이 대목은 뭐 지금 오세훈 시장 건으로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뭐 두 분이 약간 회의적이시지만 만약에 검찰이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다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사를 한다 직접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김상민 전 검사 건하고 관련된 게 네. 좀 유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원 지역에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주는 것을 개입한 혐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개입한 혐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미리 보고받고 실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 파면이 됐잖아요. 네. 이 전까지는 어떤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현직 국가 원수고 뭐 파면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일만의 가능성이 뭐 행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된다든지 수사를 좀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계엄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을 밖에 놔두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시항고하지 않으면서 그걸 직시항고 안 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는 검찰 지금 탓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풀어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 밖에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정치적으로도 뜻밖에도 사실 국민의힘처럼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보는데 탄핵을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들이 나오면서 이 검찰로서도 줄타기를 할 여유가 생긴 거죠. 저는 그 김건희 씨가 변호사 선임했다는 소식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남편을 좀 못 믿는 게 아닌가. 네. 네, 남편도 변호사인데요. 네. 가장 가까이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 변호사입니다. 네. 대표님 헌법재판소 나가서 이렇게 변론하는 거 보면 믿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그 형사재판에서도 모습도 과관이기 때문에 실은 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의 3대 브레인이 그 김건희, 명태균, 한동훈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명태균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윤석열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된 것은 굉장히 자업자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영식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신문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7일에 발의한다라는 또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저도 그 뉴스도 굉장히 눈여겨봤는데요. 일단 27일에 뭐 발의한다 뭐 이런 정보는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28일에 발의하면은 뭐 후보 확정은 다음 날 발의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 확정과 크게 연계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내란 특검법은 지금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의 강자 상징적인 조치는 윤석열 석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전모 또 가치와 가담한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내란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이 시기에 묶어서 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선거용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만약에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뭐 김상민 검사 공천 개입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쪼개가지고 특검하면은 1년 2년 걸려요. 예, 1년 2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한 4개월만 3-4개월 만에 정권 초에 털고 3-4개월 뒤에는 우리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지 말자. 새로운 시대로 가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도 보니까 27일에 발의되고 아마 5월 12일인가요? 법사위가 10일 전에 아마 법사위 여는 걸로. 12일까지 법사위 하겠다고. 예. 법사위 끝내겠다고 그러면 빠르게 논의가 되면은 그 주에 아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덕수가 10일 동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한덕수가 권한 대행이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권한 대행이 과연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1년간 괴멸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행사하지 않으면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이 살아나고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황은 안 좋게 했지만 김건희가 받고 있는 혐의를 갖다가 대선 이후에 쪼개서 하나씩 다루기 시작하면요 국민의힘한테는 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선명하게 싸운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불리해진다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종합특검법. 저는 뭐 잠깐 윤 대표님 말씀하신 거가 연장선에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선 이후를 준비해 가정하고 지금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어지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권실에서 이른바 적폐청산하는 게 길어지면서 국민적인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국정의 동력 같은 일 끌고 가는데도 상당 부분 상실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가장 어찌 보면 지지도가 높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새 정권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거 옛날 일 가지고 발목 잡는 일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 일도 하고 동시에 과거를 정리하는 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법을 종합해서 발의를 하겠다. 그 계획 하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의 지금 예비 후보로서의 대선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이런 일들 이재명 지금 후보는 예비 후보는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 보면 그 정주행 씨하고 조갑재 씨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자연물처럼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그 나무나 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런 준비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꼭 민주당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이다. 네. 빨리 털고 그 다음 정부는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뭐 경제도 그런 그렇고 얘기네. 외교도 그렇고 네. 쌓이는 문제들이 맞는 거 같네요. 너무 많잖아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특검법이라는 게 일단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고 하나가 내란 특검이잖아요. 근데 총 6번을 거부당한 겁니다. 네. 이제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2번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된 거고 이제 뭐 물론 당연히 다 거부권을 단행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고 나서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2번 폐기가 되고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4번 이제 폐기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 정신으로 사실 삼아도 무방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란의 트리거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보고서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원인 그리고 실제 내란이라는 실체 이 두 가지를 다 정리하기 위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 등록하고 본선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 특검법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발의가 됐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떤 캠페인으로도 뭐 훌륭한 주제라고도 생각이 돼가지고요. 뭐 일단 뭐 그 시기를 조율해서 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 문제잖아요. 네. 다음 정부가 되면 이 두 개의 특검법의 통과가 과연 어려울까요? 그리고 새 정부가 공포하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과 또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이 법안을 공포하기보다는 만약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뭐 변론으로 치더라도 근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론을 치더라도 변론이 아니라 별로구나. 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더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이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한다. 네. 그럼 제가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쌓은 잘못들을 다 용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사면. 마음속에 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 특검법.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우리 목걸이 얘기를. 네, 목걸이. 네. 지금 무슨 얘기죠? 목걸이가 갑자기 수면위에 떠올랐어요. 예, 일단 목걸이는 우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갔을 때로 일단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6,2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이제 이거를 차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공직자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가 이제 누락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거 빌린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한때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실 네, 겁니다. 근데 네. 그 시기 바로 직후에 누가 누구를 만나냐?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하는 윤모 씨, 세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건진 법사를 만나서 전성배 씨를 만나서 김건희에게 선물을 할 테니 그런 거 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유사한 금액의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성배 씨는 이거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목걸이가 그래서 이 나토 순방 때 논란이 됐던 그 목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논란 직후에 통일교 쪽에서 그걸 보고 건진을 통해 김건희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고 전성배는 그걸 받았고 근데 잃어버렸고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한테 갔는지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요 맥락에서 이걸 일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네. 통일교라는 종교가 전성배를 연결해서 윤석열 부부에게 전성배 씨를 이용해서 윤석열 부부에게 닿으려고 했던 하나의 어떤 덩어리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하고 윤석열 씨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 2인자 아까 얘기했던 윤모 씨라는 분 이제 성이 같아가지고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윤석열과 윤모 씨가 함께 만났다라고 그 통일교 2인자가 2022년 5월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밝힙니다. 제가 3월 22일 날 윤석열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동의라는 게 뭐에 대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가 뭔지는 아직 JTBC 취재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MBC 취재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통일교의 2인자가 윤석열을 만난 것도 통일교 2인자의 본인의 발언이고요. 2022년 3월이면 대선 2022년 요 만난 시점은 2022년 3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죠. 대선 이후네요. 이후죠. 대선 이제 바로 이후고요. 3월 9일이었죠. 그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3월 22일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발언은 2022년 5월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전성배를 고리로 해서 통일교의 2인자가 뭐 목걸이도 갖다 주고 실제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다. 이것이 이 MBC와 JTBC 보도의 단독 보도의 두 틀인데 어쨌든 그 대가로 전성배는 무엇을 받았느냐 목걸이를 받았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를 소개해주면서 알선해주면서 수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요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이것 말고도 목걸이만 있었겠느냐 사실 전성배 씨의 기도비가 1,000만 원대 몇 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돈들도 막 총회교로부터 받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통일교만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뻗어나가면서 명태균도 하나의 어떤 비선으로 작용했지만 집권 초반에는 이 전성배 씨가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보도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뭘 동의했는지가 나오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 이제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이름에서부터 그거 알 수 있겠지만 이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건 사업이었고 이전부터 7, 80년대부터 남북 교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음으로 양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박정희 때부터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교세도 많이 깎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뭐 교세도 키워야 되고 수건 사업도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말한 그 이인자 윤 씨가 또 이 이후에 그 같은 행사에서 밝히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통일교의 사업 계획을 2027년으로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딱 윤석열 재임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을 이루겠다. 그래서 용산에 또 이 주요 본부가 있어서 그 교회도 이름을 또 바꿔서 하필 또 용산에 그 통일교 그 주된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의 사업도 계속 마쳤다라고 하고요. 또 그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좋은 일에만 있을 것이냐. 그게 좋은 일이 뭐 그 교단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도 통일한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냥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와 관련돼서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와 투입과 관련된 부분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보도까지는 나왔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고가의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 근데 중간에 이분은 그거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아까 시작할 때 모파상의 목걸이 얘기를 하셨지만 아니 대통령은 당선인 배우자에게 줄 목걸이를 6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게 그게 그리고 저거 사실 2022년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도 참 말이 많았던 게 비싼 제품이라서 말이 많은 게 아니라요. 사실 특정 브랜드의 상표 제품이잖아요. 네. 검색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저런 자리에 국가 정상회의에서 배우자가 저런 제품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그냥 자기 부의 과시처럼 보일 수 있는 데나 쓰이는 거지 검색해서 저 제품이 어느 제품이네 이렇게 뭐 세속에 사는 말로 메이커가 뭐네 이런 거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싸구려 취급을 받는 행동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더더군다나 통일교에서 건너간 거였다.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창피해요.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너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종교가 몇 개가 등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계에서도 윤석열 그 결사 어떻게 호의 막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 게 일부 종파가 있고 네. 많은 분들도 있지만 통일교 뭐 건진법사 무슨 온갖 무속 뭐 진짜 어지러운데 신천지도 있죠. 네, 신천지. 근데 기독교계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통일교가 그 김건희가 차고온 목걸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 목걸이를 기반으로 저 사람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교가 어떤 교단입니까? 그 통일교의 교세가 많이 꺾였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세를 전 세계적인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이거든요. 물론 기독교계에서는 뭐 좀 안 좋게 보지만 심지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을 당할 때 그 피살한 그 가해자가 원한을 품은 이유가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상당한 정치 세력들과도 아베 신조는 실제로 통일교의 여러 행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어떤 이유인지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권 사업 때문인지 전 세계 많은 권력기관이나 뭐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다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전력들이 있는데요. 근데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김건희가 차가운 목걸이를 눈여겨봤고 그러면 비슷한 목걸이를 한번 선물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6천만 원짜리 선물을 마련했는데 아마 뭐 그걸 누가 잃어버렸다는 건 참 황당한 일이 믿기지도 않고 황당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이 로비가 저는 실패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부부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고 또 한 임원이라는 분이 이미 뭐 윤과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또 박영식 에디터께서 그럼 통일교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러게요. 이참에 진짜 다 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목걸이도 털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그 브랜드거든요. 그 김건희 씨가 찬 목걸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 나토에 갔을 때 목걸이죠. 그렇죠. 예. 네네. 나토에 갔을 때 그 논란이 됐던 그 해당 목걸이를 빌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빌렸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 빌렸다라는 거에 연관성은 무엇인지를 당시 2022년에 과거 민주당의 제가 기억하는 김일겸 의원인가? 네. 김일겸 의원이 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걸 이제 고발한다 만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걸이는 누구한테 빌렸는지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의 시점이라는 게 그 논란을 보고 그 직후에 통일교 2인자가 건진을 통해서 유사한 목걸이를 또 전달을 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저거는 저것대로 유사한 가격이지만 같은 목걸이인지 다른 목걸이인지 이거 다 조사해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부분 있죠.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네. 들고 가서 거진 전달했던 사건이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았죠. 그리고 다른 선물도 계속해서 몇 차례인가 전달 받았고 그 영상에 또 말미에 보면 최 목사가 나올 때 공교롭게도 그 면세점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줄이 앉아 있는 네. 모습도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기를 또 서류를 두고 가서 거기다 하필이면 그 면세점 면세점 가방에다 서류를 두고 갔다고 그렇게 해명을 해서 황당했습니다. 아 그럼 뒤에 한 명씩 이렇게 조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했겠다. 아니 누구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들고 오는데 그때 300만 원인가 했잖아요. 그 조그만 그걸 뭘 명품이라고 이렇게 난리야. 누군가가 파우치라고 했던 누군가 거. 파우치라 그랬죠. 조그마한 파우치. 예.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KBS에서 얘기했는데 중책을 맡고 있죠. KBS 사장이죠. 박민 사장 뭐 그렇게 간접적으로 박민 사장이신데 아유. 그래도 뭐 또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권력자가 자기의 욕망을 목걸이로 딱 드러내서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 갔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다는 게 사실 저는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모든 사람 그냥 내가 나 화려한 거 좋아하는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본인 했을지 모르지만 권력자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한테 목걸이 갖다 주면 땅 받을 수 있겠구나 이권 챙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삼성이 정유라의 말을 찾아냈잖아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다. 여기로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마치 그 이번에도 그런 힌트를 준 거죠. 이게 목걸이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면은 지금 확인된 것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나토 그 회의 때 순방 때 목걸이를 차고 나갔는데 그것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거는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한테 통일교 측에서 목걸이를 건넨 건 확인됐는데 그게 사실이고 일로 넘어갔는지 아닌지 뭐 이건 모르겠고 건진도 건진법사는 받았고 하지만 잃어버렸고 받은 것까지는 확인됐고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거는 사실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근데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거를? 문자에 나왔죠. 빌리지 말고 빌리지 마시라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거 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드리는 거니까 빌리지 마시라. 라는 메시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걸 중간에서 에이 아무리 배달 사고가 배달 사고가 에이. 근데 여기에 이어서 어쨌든 뭐 종합 특검을 하면은 내란 특검 더하기 김건희 특검이니까 어쨌든 범인은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어떤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었다면 그 안에서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걸 계속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뭐 발견된 기타 사건들에 연관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솔직히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2022년 이 나토 순방이었잖아요. 네. 시기가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 디올백도 2022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6월에 샤넬 향수하고 화장품이 넘어가고요. 2022년 9월에 디올백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올백이 2023년 11월 27일에 첫 보도가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6,200여만 원짜리 목걸이도 만약에 별 그런 문제 의식 없이 교수님 지적처럼 넙죽넙죽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400만 원짜리 파우치가 뭐라고 그걸 문제 의식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그랬겠지. 진짜 명품도 아니지 그건. 네. 다 이게 박절하지 못한 탓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억울하겠네. 6천만 원짜리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 판인데 300만 원짜리가 뭐. 그리고 지금 가장 뭐 이런 얘기들 뭐 받은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야 되지만 당장 의심가는 부분은 대통령실과 또 관저 보수공사한테 들었던 돈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탄 그 방어율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보안율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뭐 21억 원 정도로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그게 얼마 뭐 몇 천만 원대였던가 뭐 5분의 1 뭐 이 정도 가격도 안 되는데 그걸 뻥튀기해서 체결했다는 걸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경호실 관계자가 네. 그것도 그럼 그 사람 하나만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그 뭐 사소한 일이지만 그 500만 원짜리 캣타워는 것도 50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계약서는 500만 원으로 돼 있냐라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정권 바뀌면 계약서 보여드린다고. 그거 정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정말 황당해요. 앞으로 뭐 벌어질 일들, 이 터질 일들이 정말 나쁘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남동 관저를 뭐 일각에서 모 변호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장 크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알박기 인사 하고 있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며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모든 이 인사들을 다 무위로 돌리는 조치. 지금 이제 알박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남동 관저는 티끌 하나 손대지 말고 내란 박물관으로 남겨놔야 된다. 거기 안에 있는 히노키탕이라든지 뭐 캣타워라든지 혹은 이제 숨겨놨던 6,200만 원짜리 목걸이라든지 혹은 뭐 물을 238톤 썼다라고 하는 뭐 어떤 작은 수영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있으니까 어떤 생활을 누렸는지에 대한 진짜 내란 박물관으로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청와대 공개하듯이 다 그 실제 한남동 관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특별법 지지합니다. 입법 청원하겠습니다. 입법 청원하면 네. 우리 가서 다 그 찬성 눌러줘야 돼요. 네, 금방 몇 개- 모이는데요. 네. 사람들 좀 모이면은 그거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돼 있거든요. 5만 명인가 그렇죠. 네, 5만 명. 예. 5만 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리시죠, 에이터님 올리시죠. 에이터님. 예, 한번 청원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사실 저는 이런 얘기는 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작은 부정부패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 뭐 김정숙 여사 여사 예, 옷을 뭐 옷 빌려 옷을, 입었고 뭐 어디 여행 해외 순방 갔을 때 어디를 들렀네. 그게 뭐 개인 취미 타지말 생활 얘기 왔겠어. 뭐 그런 얘기만 기내식을 뭐 기내식을- 얼마짜리 먹었네. 개를 키우기 싫어서 뭐 사료값이 없어서 지금 뭐 파양을 했느니 뭐 누군 또 법인카드 어떻게 했네. 법인카드 얘기도 다 너무 하찮아. 네, 솔직한 하찮아. 얘기. 솔직히 이거에 비하면 진짜 그런 것도 뭐 다 없어져야 되겠지만 정말 정치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1대1로 비교하면서 논쟁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정치권하고도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게 이제 거슬러 가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살았던가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까지 기존의 정치권에서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까지 벌어진 걸 보면 일관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검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드러난 적도 제대로 없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권력을 하니까 더 크게 부풀려져서 확장됐던 것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대로 임기가 끝나고 나면 털리려나? 임기를 이어가야겠네? 계엄. 검사라는 직업은 자기 범죄뿐만 아니라 자기와 친한 사람의 범죄까지도 숨겨줄 수 있는 직업이지 않나. 예, 저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놀랐었는데요. 그때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부터 놀랐습니다. 양평고속도로가 그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인수위 시절에 이미 그 1차로 대부분의 뭔가가 통과된 사안들이었는데 갑자기 종점 뭐 위치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 IC인가요? 그걸 바꾸라 그랬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아니 인수위 시절에 그렇게 대놓고 그런 식의 그 도로 변경을 한다는 게 문제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대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뭐 이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아낼 힘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대1로 비교하면 안 돼요. 네.
하여간에 빨리빨리 이것도 뭐 근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정부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주제도 중요한데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거 너무 재밌다고 PD님이 조금 더 오래 해도 되냐고 그러는데 시간 어떠세요? 아니 세 분? 네, 어떤 거죠? 한 6시쯤까지 진행해도 괜찮으세요? 네. 주제 2번을 더 하신다. 주제 하시죠. 2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네. 같아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정치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슈는 이제 국민의힘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 확정됐는데요. 일단 3강 플러스 1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근데 나경원 후보 이제 예상하신 분들 대부분 많을 텐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은 그럼 이렇게 되면 찬탄 반탄 2대2 구도가 되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면서 일단 구도 변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토론을 끝내고 이 컷오프를 하는 기준은 100% 여론조사를 하되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나경원 후보는 왜 탈락했느냐 이제 이런 분석과 해설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드럼통 마케팅은 실패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나경원 후보는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의 차이를 좀 이제는 인지하셨지 않았을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멋진 표현입니다. 유명과 악명인데. 유명과 악명. 근데 이제 악명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고 빼고는 정치인은 다 좋다. 맞아요. 정신 자기 죽었다는 부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통적인 미디어만 있었기 때문에 기사가 일단 나서 내 얼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정치인한테 나쁠 거 없다라는 건데 지금은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가 이제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명 높은 기사가 하나 나오면 그게 이제 SNS와 유튜브를 다 휘감으면서 나에 대한 그 어떤 유명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명성이 더 널리 퍼지거든요. 와. 그래서 하나가 드럼통이고 두 번째가 이제 콜드플레이를 가지고 어찌 보면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를 사실상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뉴스도 심지어 그냥 영상을 내려서 끝냈으면 되는데 영상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이 영상은 콜드플레이와 관계가 없음. 이걸 붙여놓고 다시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약간 나경원 후보가 과거의 어떤 관성이나 관습에 좀 젖어 있어서 오선 중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요즘 시대를 읽는 눈이 좀 뒤떨어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콜드플레이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건 가짜 뉴스였죠. 진보적인 가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지지한다는 식으로 너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경선 결과? 저는 나경원 후보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난번 친하세요? 전혀 친소 관계는 물론커녕 지인 관계조차 전혀 없고요. 참 가슴이 좀 아픈 게 왜냐면은 이분이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이분이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가 상당히 정치 인생에서 뼈아픈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또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됐죠? 그분이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고요. 부위원장이었다가 당시 여론조사가 괜찮게 나오니까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론의 동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미 친윤 그룹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친윤 후보를 점지한 상태였죠. 김기현 이 당시 의원을 이제 점지한 상태였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그 당시 나가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나경원 후보를 되게 굴욕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당시 어떤 나경원 후보가 헝가리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우리 정부 입장 아니다. 1억 주겠다 이런 얘기가 기억나요. 그러면서 온갖 그 다음에도 계속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좌절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한 행동들을 보고 참 속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절박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요, 왜 제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선거들에 다 상대편에 있었어요. 이준석, 나경원 당시 두 후보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오세훈,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였고요. 경선 때. 그리고 다시 나가보려고 했었던 전당대회가 본인을 좌절시켰던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렀던 그 선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이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내가 5선인가 6선이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한번 당권 정도는 잡아야 내가 한 경력상으로 봤을 때 당권 정도는 잡아야 내 이력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잡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보인다면 생각 세웠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박영식 에디터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악명성만 높였다. 페이머스가 아니라 너토리였습니다. 박 에디터님 그거 우리 같이 연구해가지고 논문 하나 쓰지. 세계적인 연구가 됐고 뉴미디어 시대의 이 정치인들의 유명성과 악명성에 대한 소고 이런 거. 아니 뭐 콜드플레이나 드럼통이 어쨌든 화제였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막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쇼츠는 아예 그냥 지웠네요. 예, 콜드플레이 쇼츠는 아예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네. 참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썼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씁쓸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황당하다를 넘어서서 그럼 보수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뭐 저 대선 후보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있고 이런 게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도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구도 자체가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반탄이나 찬탄이라고 했었을 때 대표 그룹의 선두 그룹에 있었던 게 이게 반탄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김문수 홍준표가 있고요. 좀 찬탄에 대해서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구도에서 2명의 반탄이 있는데 나경원이 거기까지 올라가기에 반탄 구도가 3명이 되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명의 강자가 반탄 쪽에 2명이 있으면 이쪽에도 2명이 찬탄 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구도적으로도 나경원이 되기는 어려운 구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는 동의하면서도 약간 생각이 양 변호사님과 다른 게 그만큼의 뭐 세는 아니었다. 찬탄의 후보들이 세대 아니었다라고 분석하셨지만 저는 그 찬탄 지지자들의 약간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갔으면 이른바 3대1 구도가 되고요. 3대1 구도가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후보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혼자 독자적으로 반탄에 선봉에 서고 유일한 반탄 후보가 되면서 찬탄이죠, 찬탄. 한동훈 찬탄, 안철수 탄핵 찬성이니까. 네, 탄핵 찬성. 반윤이지, 반윤. 맞습니다. 반윤 친윤이고 이게 탄핵. 맞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유일한 찬탄 후보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한동훈에게 몰아주는 스포트라이트를 뺏어버릴 수 있거든요. 약간의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 아닐까. 전략적으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두 분 약간 의견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변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김문수, 홍준표에게 표가 더 가버린 거죠. 나경원한테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표가 나경원한테까지 그게 남는 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찬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한동훈, 안철수는 나뉠 수가 있지만 같은 파이라면 세 조각으로 나누기는 어렵고 둘로 나눠진 거고 찬핵 찬성하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둘 정도가 된 거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는 드럼통이 악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거기에 더군다나 드럼통까지 했으니 이게 무슨 뭐 쉽게 뭐 보수 예를 들어서 좀 나이 좀 지긋하시고 점잖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거 좀 드럼통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게 있으면 그게 뭐 좋아 보이겠습니까? 원래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캠페인 따라서 혹시 자기가 그 인생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제 이거는 뭐 안철수 미만잡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보다도 못한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미만자, 미만잡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도 5선 중진이고요. 사실은 대선 주자로 분류됐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당권에 도전을 많이 했었고 같은 지역구에서 5번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력으로 따지고 그리고 당내 기반으로 따지면 안철수보다도 훨씬 더 두터운 기반을 자랑하고 사실은 70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보다도 만약에 그러니까 내심 전통적인 보수층 내지는 중진쯤 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안 후보라는 사람을 사실 내심 무시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 스피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도 못한 평가를 지금 받아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정치 행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미만잡이라는 이 여러 댓글들을 봤을 때 본인의 앞으로 이 정치 행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게다가 한동훈보다도 밀리게 되었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장관도 국민의힘 언제 노동부 장관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인물이라는 그렇죠. 평가가 두텁고 네. 사실 제도권 정치에 돌아올 수 있었을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보다도 게다가 중앙정치로 이제 막 복귀한 홍준표보다도 한동훈보다도 새파랗게 젊은 그리고 안철수보다도 평가를 못 받았으니 이제는 뭐 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그 박영식 에디터님이 굉장히 잔인하다. 한번 우리 캠페인에 따라서 영영님 감사드리고 비완맘님, 이경숙님, 고구마 까까님, 강8450 아유 다 오셨네요.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팬클럽 팬층이 굉장히 다 두텁습니다, 오셨습니다. 지금. 네. 예. 어쨌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기왕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안철수 미만잡이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정점 정계 처음 진출할 때잖아요. 예. 계속 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살짝 반등하는 약간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사실 놀랐잖아요. 네. 4등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놀랐는데. 이 컷오프가 있기 전까지 저는 이 어둠의 유튜브 업계에서는 안철수 임시 대변인을 자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안 후보님의 어떤 뭐랄까 인자한 어떤 관상과 네. 인상이 이만큼 순수한 정치인이 또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상식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윤석열과의 손절을 먼저 외쳐야 됩니다. 네. 근데 8명의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사실 유정복 시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먼저 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물론 이제 윤석열과의 어떤 관계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는 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안철수의 그것과는 좀 다른 무게를 읽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는 단일화의 아픔만 있었을 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특검에 대한 소신, 특검에 대한 찬성 혹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이런 걸로 나아갔던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주자 중에는 제일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여론이 반응하면서 4위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좋은 포인트를 딴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거는 제가 높게 샀던 포인트죠. 제가 그 사무실을 사실 안철수 후보 캠프와 나경원 후보 캠프가 있는 곳과 같은 건물의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레디 050 사무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득 이제 3층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열려. 저 3층에 안 내리는데요. 3층에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데 두 후보의 입간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취재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두 후보 캠프를 이렇게 살짝 둘러보고 왔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캠프는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캠프는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꽉 차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 때 그 의사복을 입고 가운 입고 그 온갖 그 출연하는 그 차림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만 담긴 그 안철수 후보 특유의 그 어찌 보면은 일관성 좀 보여주는 약간 그런 사진 하나 있고 하지만 뭐 그렇게 북적북적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좀 인기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좀 기사회생의 그런 어떤 계기는 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본선은 아니죠. 2차 경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은 그래도 좀 달라질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4명 순위 발표는 안 한 거죠 지금 4강이라는 게. 순위는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선 관리 보통 경선 룰 미팅 팀장 민주당은 그렇게 과거 불렀던 것 같고요. 경선관리위원 팀장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카톡에 막 돌아다니는데 일단 뭐 찌라시는 어제 아주 결과 발표 나오기 전 찌라시는 틀렸고요. 다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이 4인 최종 4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다 본인들이 1등이라고 합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4등 아니라고 뭐 얘기한다고. 그렇죠. 예. 하던데. CBS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본인도 역시 가장 높은 근데 지지를 본인들은 받았을 알아요? 거라고. 본인들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예, 알려주지 거죠.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조금 있으면은 뭐 두 명 가릴 때 대충은 나오긴 할 텐데. 누가 1, 2등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홍준표 후보 아니면 김문수 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1, 2등인지 진짜 모르겠고 4등은 누군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현장 취재 결과 여의도 맨하탄 21빌딩이죠. 네. 저도 랩 2050 사무실은 아주 친숙해서 잘 아는데 거기 그런 경성 캠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4명은 지금 찬탄 둘 반탄 둘이네요. 이게 근데 조금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완전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반탄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아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저는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치상으로 뭐 지금 1등부터 4등까지가 누군지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설령 저는 한동훈이 실제로 상당 부분 지지를 끌어낸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살아있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친위 쿠데타 때문에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지금 계속 풀려 나와 있고 아직도 대통령실에 멀쩡하게 다들 근무하고 있으면서 기록관에 대통령실 자료도 안 넘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한동훈의 발목도 당연히 잡겠죠. 한동훈이 올라가는 것만큼 윤석열이 안 봐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 순위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일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코 1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안철수 후보가 아니요, 한동훈 후보를 얘기하는 그래서 김문수랑 홍준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김문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이건 뭐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나 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구도를 왜냐하면 한동훈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윤석열을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돼 있어야 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지금 풀려나 있는 걸 지금 괴로워하는 게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끊어낼 수가 없을 것이기 네. 때문에 한동훈 될 수가 없고 그러면 홍준표, 김문수 중에 그렇게 되지 되겠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국민의힘은 생사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을 손절하자라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상식적으로는 지지가 쏠리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는 또 국민의힘을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뭐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2차 경선은 어쨌든 50대 50 아니겠습니까?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당원들의 그 표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두텁게 받고 있는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당원들조차도 이번 대선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자꾸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을 복귀시키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좀 더 전향된 입장을 보이는 탄핵 반대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있겠죠.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좀 바뀐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당장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하자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자.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 아마도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세가 대거 쏠리겠죠. 근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선이 경선은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원들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인 한계.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그런 뭐 이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상식적이지만 어려울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가끔가다 이변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될 때라든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 될 때라든지 이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은 안 일어날까요?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변이 일어나려면 나름 김이 차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김이 안 차요. 계속 누군가 김을 계속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변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박영신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단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그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이슈가 너무 나오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얘기하고 넘어가고, 뭐 본인은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 내 후보가 아주 명확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좀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하나 뭐 전체적인 평가, 총평을 하기가 어려우면 몇 가지 쟁점들 있잖아요. 뭐 위헌적 요소라든지 뭐 국회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라도 좀 토론을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이건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 과정들이 있으면은 저는 언젠가 국민의힘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토론조차 안 하고 약간 안 하고 있다. 왜냐 토론하면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은데요.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자동차 바퀴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일정이 그런 토론들 진행하면서 가게 되나요?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미디어데이 오늘 했다고. 예, 미디어데이 오늘 했고요. 김문수는 한동훈을 선택했고 안철수는 김문수를 선택했고 토론 상대로. 예, 한동훈은 홍준표를 선택했고 홍준표는 한동훈을 선택해가지고요. 한동훈이 3번을 토론하고요. 김문수가 2번을 토론하고요. 네. 홍준표가 2번을 토론하고 안철수는 1번 토론합니다. 그때 좀 그런 구체적인 얘기 토론을 해주면 좋겠네요. 일단 기대를 해보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파이팅 안철수. 네, 기대는 해보고. 자, 오늘 지금 시간 좀 길게 했는데 요거는 그냥 짚고 다음번에 좀 그 윤영주 대표님 특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일단 있는데 요거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부에 넘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지만 요거 좀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 전원 합의부가 근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더라도 큰 영향 없을 거라는 보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원 합의체를 넘긴 것 자체에 이렇게까지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길 만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많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확실하게 내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책을 짚어봐야 되는데 다음 주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같이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진행했는데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윤영중 대표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은